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이른바 엔데믹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인데요. 일상 회복으로 다가서게 됐습니다. 기대감과 동시에 정부가 지난 3월 말에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일부 수정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중대본 회의가 보통 수요일에 열리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리기도 했었지만 대통령 주제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WHO처럼 엔데믹을 선언했다고 볼 수 있는 조치들입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위험은 이제 국내 위험도 있지만 사실 국외에서 코로나19가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이라 그러면 국내가 안정적이라더라도 그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3월 말에 그 코로나19 이제 일상회복 시나리오를 갖다 이제 어느 정도 제시는 해왔지만 WHO에서 또 얘기하는 그런 국제 공중보건 비상 상태 그런 상황들이 해제되는지를 이제 지켜본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이 국제 공중보건 비상 사태가 해제됐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이제 국외의 그런 코로나19 유행이 비상 상황은 아니고 지금 WHO 얘기로는 그렇다고 종식된 건 아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체계로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해제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국외 요인보다는 이제 우리가 국내 요인, 위험 요인들에 맞춰서 이제 이런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제 그런 이제 WHO의 결정에 맞춰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또 그럼 국내 위험은 어떤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이제 지난번 3월 말에는 1, 2, 3단계로 진행되었던 그런 일상회복 시나리오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그걸 1, 2단계를 좀 합쳐서 좀 일찍 적용을 하고 이제 좀 추이를 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예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이 이제 이게 권고가 된 거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게 5일에서 축소가 되지 않고 이제 권고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제 그 과거 이제 1, 2, 3단계로 나눠졌던 시나리오 상에서는 1단계는 7일에서 5일 격리 의무가 이제 존재하고 2단계로 갔을 때 5일 권고로 바꾸는 거였었는데 이제 그게 합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이제 그 코로나19 일상 회복이라는 것은 그 핵심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코로나19를 뭔가 특별한 감염병으로 그래서 특별한 그런 의료 체계에서 관리를 해왔다 그러면 이런 1, 2, 3단계를 거치는 일상회복 시나리오 상에서는 이제 일반 의료 체계로의 편입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19를 특별하게 대우하기보다는 일반 의료 체계에서 취급을 하겠다. 사실 지금까지 뭐 어떤 감염병도 뭐 지금 전부 다 격리하고 전수조사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대책 회의를 하고 이런 감염병이 없었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1, 2단계를 합치면서 이 감염병이 이제 1, 2, 3, 4급 법정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급 법정 감염병을 4급으로 낮추는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2급 법정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전수 신고를 해야 되고 격리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4급 법정 감염병이 되면 전수조사하지 않습니다. 표본 감시 정도로 필요한 경우 하고 그다음에 격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일반 의료 체계의 편입으로의 그런 시점이 지금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사실 정부에서 한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갑자기 좀 건너뛰어버리는 바람에 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보시기에 그럼 충분한 조치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야 뭐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7차 유행을 이제 12월 말 정도로 해서 작년 12월에 이제 겪고 나서 사실 지금 4월 말부터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재생산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코로나19 8차 유행은 5, 6월 달에 어찌 보면 이렇게 그 정도가 예전같이 뭐 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나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확진자 수 증가와 이런 위중증 환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사실 시점으로 해서 이제 계획은 나오지만 지금 이 아직 시간이 있는 이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런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이제 진료를 받았던 분들이 일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예. 이런 체제 전환으로서의 그런 혼란을 최소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좀 한 2, 3주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혼란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 게 지금 권고로 바뀌잖아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줄지만 코로나에 걸리면 아픈 거는 당연히 계속 아플 거란 말이죠.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할 텐데 권고가 되면 사실 직장인 중에서 이걸 마음껏 5일 동안 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뭐 관련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내용들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일상의료 체계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뭐 회사든 학교든 이제 어떤 아파서 사실은 이제 뭐 쉬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 일상의료 체계에 병가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병가 시스템을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회사나 이런 학교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될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독감이나 뭐 감기나 뭐 이런 다른 그런 감염병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감염력이 세긴 하지만 이게 그 실제적으로 막 입원이 필요하거나 집에서 꼭 쉬어야 될 정도의 그런 심한 증상을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도 가볍게 앓고 지나간 분들도 있긴 하지만 상당수가 내 평생에 제일 아팠던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게 맞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입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아프고 또한 그런 코로나19 확진자가 그 회사에 와서 그런 좁은 산밀의 공간에서 이제 같이 근무를 했을 때 사실 1, 2주 안에 그 안에 직원들이 다 같이 아프게 맞아요. 되면 예.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그런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 더 영향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병가 시스템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해서 좀 넉넉하게 좀 그 완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시스템의 도움조차도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 뭐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이제 상병수당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렇게 이제 쉴 때 이제 그런 수당이나 이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좀 도입해 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아파서 쉬게 됐을 때 그런 어찌 보면 그 정부 차원의 이런 좀 뒷받침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좀 궁금한 게 아직 격리가 의무인 나라들도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나 뉴질랜드는 지금까지 이제 7일 의무 격리가 예. 있었고 뭐 일본, 이탈리아, 뭐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런 경우는 한 5일 의무 격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 대부분의 뭐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코로나19를 뭐 진즉에 사실 일반 의료 시스템으로 포함시켜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확진자 수를 굳이 뭐 체크를 하지도 않고 뭐 위중증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되지만 그래서 그냥 일상 의료 체계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실제 그 정확한 그런 정보를 얻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그냥 그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이제 일상 의료 체계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예, 자가격리 뭐 이런 내용도 좀 짚어봤는데 지금 남아 있었던 것들 중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와닿는 것이 아직은 실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지역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라든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뭐 이런 곳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마스크 의무도 해제가 된다고요? 지금 이제 오늘 정부 발표를 들어보면은 예. 이제 병실이 있는 그런 병원, 그 병상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제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이 효과가 없다, 뭐 무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전에는 그런 의무화가 됐던 상황에서 무슨 뭐 이제 과태료 물고 뭐 이런 식의 뭐 어찌 보면 그런 제약 사항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제 자율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써주시는 그런 이제 제약 사항으로 만들지 않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예. 뭐 실제로 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해제가 된 이후에 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도 지금 의무화가 해제가 됐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이 쓰시죠. 알아서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이나 이제 요양원과 같은 좀 고위험 시설에서는 이게 이제 의무화로 무슨 뭐 과태료 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또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또 잘 써주시는 것들이 근데 앞으로는 의무였던 것이 자율과 책임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변환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의 어떤 증상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지고 이제 본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뭐 일반 감기는 물론이고 독감 이제 환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 3년 동안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라고 했다가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증가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이치일까요? 뭐 결국 지금 뭐 영유아들 사이에서 뭐 호흡기 감염병, 뭐 수족구 다양한 감염병들이 지금 계속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와 사실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그런 마스크 착용이 또 한편으로는 영유아 발달과 뭐 여러 학습에 이제 문제가 있고 또 불편감이 있고 예,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도 그게 잘 유지가 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영유아의 경우도 어른들이 좀 챙겨서 마스크를 좀 씌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 여러 조건들에 있어서는 또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게 좀 그 어른들이 좀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가장 잘하면 좋지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기가 어렵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옆에 있는 어른들이 좀 더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신규 확진자가 조금 또 증가하는 추세도 보인다고 하고 최근에 결막염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눈을 비비고 막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코로나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뭐 변이 같은 게 생겨날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어찌 보면 1, 2단계의 그런 일상회복 과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제 근거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도 하고 코로나19에도 걸리고 이 두 가지 면역을 갖고 있는 경우를 이제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면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면역 효과가 일반 그냥 백신 접종한 거가 막 3, 4개월 간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면역은 8개월 이상 가는 경우들도 있고 예. 걸려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런 하이브리드 면역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 많이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대규모 집단 유행이 나타나기는 어렵다라는 게 한 가지 근거가 있고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변이 얘기를 하셨지만 예.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이제 오미크론 이후에 뭐 파이 변이와 같은 정말 신종 변이가 나타나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면역과 뭐 백신 면역들이 다 무력화가 되면서 또 대규모 유행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과 그 하위 변이 또는 재조합 변이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증상이 뭐 어떻게 다르니 뭐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과거 오미크론과 크게 면역학적으로 다르지 않은 그런 그 변이들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맞아왔던 이가 백신들의 상당한 효과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신종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 방역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이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하이브리드 면역과 이제 그 신종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 회복을 시도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추후에 네. 예. 뭐 정말 신종이 나타나거나 뭐 이제 하이브리드 면역 다 떨어지고 이제 면역 상황에 문제가 생겨서 대규모 유행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그때 나름의 이제 다시 새로운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예, 꾸준히 위중증 환자의 추이도 지켜보셔야 한다고 보여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위중증 환자의 어떤 추이는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사실 뭐 지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8차 유행은 뭐 저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4월 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이전 7차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예. 방금 좀 말씀드린 근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걸리시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촘촘히 우리가 이제 방어해내고 배려를 해드리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뭐 확진자 수 지금 체크하는 경우는 사실 검사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숫자는 뭐 추이를 볼 수 있겠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병의원에 입원하셔갖고 정말 검사해서 이제 중증 환자나 이제 사망자로 잡히시는 분들은 사실 상당수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유행 초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확진자 수 증가는 눈에 보이지만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의 증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확진자 수 증가에서 1에서 3주 뒤에 이제 위중증과 사망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과거에도 보여왔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향후에 이제 위중증 사망자 수 추이를 보면서 네. 혹시 이제 필요한 병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이제 방역 당국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 면역이 있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해외에는 우리가 뭐 걱정할 만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조사된 게 없습니까? 지금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의 추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미크론이 유행한 후에 BN1이라는 이제 그 변이가 오미크론 하이 변이가 유행을 했고 지금 최근에는 XBB 계열의 이제 제조합 변이 오미크론 제조합 변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XBB 계열의 이제 제조합 변이가 유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인도 중심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XBB 1.16이라는 뭐 결막염이 주 증상은 아니고요. 이제 그 여러 코로나 증상 중에 결막염이 있음에도 그 XBB 1.16에서 일부 환자가 나타났더라 뭐 이런 보고가 있었던 건데 예. 이제 그런 변이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으로 그 XBB 계열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과거 BA.5 그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전파력이 세거나 면역 회피력이 세서 대규모 유행을 나타낸 그런 나라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미크론과 오미크론 하이 변이, 제조합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그 변이로 인한 대규모 유행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신종 변이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잘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엔데믹이 있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코로나 걸리면 우리 뭐 지원이라던가 뭐 치료비 지원 부분들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적어도 백신 치료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 내에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2024년 이후에는 이제 이거의 일부가 이제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되는 식의 어떤 이제 재원의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독감 이상 수준의 그 고위험군 백신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부 주도로 무료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병원에 갔을 때는 치료비 같은 것들 그 외에 건강보험 같은 게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이제 검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별진료소에서는 이제 무료였었긴 한데 네. 이제 병의원에서 하는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이제 오늘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5일부터 사전 예약 그리고 당일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얘기가 참 많아요. 이게 계절 독감처럼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 건강한 사람은 맞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나머지 이제 그 고위험군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안 맞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요? 지금 그 추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의 백신 접종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6월 동안에 그 12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의 경우는 추가 백신 접종, 그러니까 1년에 2번 맞는 네네.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 백신 접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아마도 10월, 11월이 되게 됐을 때에는 전 국민 대상까지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고위험군 대상의 그 1차 추가 백신 접종이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 어떤 균주가 유행하고 어떤 백신이 개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이제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백신 접종이 5, 6월 중에 이루어진다. 이 정도까지는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분들이 이미 접종하신 분들 더 맞고 싶으면 맞을 수는 있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5, 6월 달에 계획이 되고 있는 건 그런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2세 이상의 경우 BA.4.5로 만들어진 이가 백신을 한 번 접종하는 걸로 기초 접종을 진행할 수 있게 이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5, 6월 달 진행되는 거는 면역 저하자들과 65세 이상 고위험군들, 의료진이 선택한 고위험군들에 한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후에 일반 국민들 중에서 맞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해서 나중에
방역당국에서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변수를 예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뭐 워낙 많은 것들이 또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확진자가 다시 뭐 급등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의 어떤 방역 조치가 좀 강화되게 된다면 뭐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을 때 다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죠. 이제 하이브리드 면역이 아주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보통 8개월 정도까지는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작년 가을에 접종하신 분들은 8개월이 도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면역이 저하되는 상황들이 이제 5, 6월 달에 오면서 아마 새로운 유행이 뭐 작게나마 지나갈 가능성이 높고 또한 신종이 나타나게 되면 또 하나 이제 유행 양상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면역도 조사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신종에 대한 감시 역시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를 이제 파악하면서 앞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코로나19 관련해서 변화되는 점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